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무주택자인 분들은 이럴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집도 없는데 그걸 알아서 뭐해? 그 가격을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을 해보면요. 어디가 집값이 많이 올랐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이 흐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세금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도 마련하실 수가 있어서 좀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집이 있으신 분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예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공개되기에 앞서서 30%가 오른다, 급등할 거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1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수치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1년에 전국이 평균적으로 17%가 올랐다는 건 이거 아파트 굉장히 급등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뎌졌을 뿐이죠. 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전국에 이렇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요, 저평가된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 급등한 걸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그리고 경기도 외가, 그리고 서울 중에서는 강북 위주로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GTX. 와, 진짜 GTX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으셨죠? 무슨 GTX가 정차하기만 한다고 하면 집값이 그 지역은 급등한 걸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시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참 여러분, 근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 같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요. 개별주택은 예전에 벌써 발표를 했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올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지금 17.2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역대 몇 번째면요, 여러분, 역대 3위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몇 퍼센트가 올랐나요, 여러분? 작년에는 19.05%가 전국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망의 1위는 언제였냐면요. 1위는 살펴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2007년에, 와, 이때도 진짜 많이 올랐네요. 22.7%가 올라서 역대 1위를 기록한 연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올해는 무려 3번째 3위를 등극을 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을 2년 연속 이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역을 쭉 보시면 이걸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딱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1위. 전국 1위의 지역 어디였나요? 네, 인천입니다, 여러분. 인천이요, 전국에서 지금 1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인천이 29.33%가 올랐는데 29%가 왜 이렇게 많이 인천이 올랐을까요? 인천은요, 작년에
하반기에도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급등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거의 1위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고스란히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 인천 집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작년에 많이 올랐을까요? 그건요, 이미 서울이랑 경기도 중심, 그리고 수도권 중심에 있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나마 집값이 덜 오른 곳, 그리고 그나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인천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젊은 2030 세대들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 인천에 집을 많이 사면서 인천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인천 중에서도요, GTX 영향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인데요. 이 연수구에는 지금 비노선이 연결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곳은 지금 연수구 아파트 값은 와, 놀랍네요. 공시가격은 지금 38%가 오르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1년에 어떻게 이렇게 40% 가까이 오르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눈에 띄는 곳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지금 23%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지역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많이 오른 곳이 있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왕, 시흥, 안양, 군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지역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는 뭐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성남 도심 뭐 이런, 그리고 아니면 수용성, 수원, 뭐 성남, 용인 이렇게 집값이 전통적으로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동안 집값이 좀 덜 오르는 지역이 작년에 유독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처럼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그동안 덜 오른 지역이 확실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방 중에서도 지금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충남이 15%가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냥 충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충북이요, 지금 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충남, 뭐 충북 이쪽 주변이 많이 올랐는데, 야, 충북이 19%라고 생각하면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수치로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곳이 있었는데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요, 작년에 1.73%가 올라서 올해 무려 8배가 넘게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곳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강원도예요. 지금 강원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살펴봤더니 여기는 원정 투자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짚어드린 이곳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강원, 그리고 충북. 이 제주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울 사람들이 원정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뭐 휴양, 세컨하우스, 그리고 강원도도 요즘 서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에 뭐 속초, 강릉, 고성 이런 일대는 서핑 수요, 또 여름에 휴양 가는 수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가서 이곳에다가 원정 투자를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점이 춘천이나 원주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지역들은 뭐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 수요가 기반이 된 곳이지 아파트 가격이 활발하게 많이 오르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오른 건 이유는요, 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원정 투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춘천이나 원주에 가보면 새 아파트인데
좀 약간 전세 물량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정 투자로 갭 투자를 이용하려고 집을 사놓고 전세가 안 빠져서 전세가 안 빠진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는 사실 서울 사람들이 춘천이나 원주 내려가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역 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공실 상태로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정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여러분 좀 눈여겨볼 점은, 자, 이게 좀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세종이었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보이면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세종시 집값은 이렇게 떨어졌을까? 사실 세종시는 굉장히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청사들이 이주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또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집값이 탄탄하게 계속 몇 년간 꾸준히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가 올해는 유독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작년에 무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24%가 올랐어요. 아니 1년에 어떻게 70%가 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그게 좀 비율이 조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70%가 오르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워낙 심했던 세금 이슈가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가 서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서울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에요. 보면, 야, 압도적으로 1, 2위를 다툰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노도강,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이 노도강 중에 하나인 노원과 도봉이 최고로 높은 서울에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도강, 작년에 노도강 그렇게 많이 불렀었죠.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이 아파트 값을 완전 리딩을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강북은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도봉과 노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봉과 노원은요, 대표적으로 서울 중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렸던 곳이고, 실제로 2030 세대들이 패닉 바잉을 통해서 이곳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많이 샀던 곳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걸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노도강 지역이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막 급등을 했고요. 매물이 없어서 막 소진이 막 빨리 되고 호가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곳의 집값이 좀 빠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노도강 지역, 강북 지역에 집을 산 사람들이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선 이후 들어서는 이곳의 가격이 다시 완만하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이 막 급등하는 것도 있고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락기를 접어든 것도 아니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대선 이후에는 확실히 집값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낮은 물건들이 거래되던 게 주춤하면서 완만하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 지역에 또 눈여겨볼 특징이 있는데요. 용산이 좀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이렇게 도봉, 노원, 중랑 이런 곳들이 많이 집값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 용산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용산은 지금 한강변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개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또 한강변에 그 층고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 고층 아파트를 지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지역을 중심으로는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용산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여기를 볼까요? 강남 4구고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강남구 일대는요.
강남권 일대는 생각보다는 서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적게 오른 수치는 아니지만 뭐 10% 초반 중반에서 멈췄는데 아무래도 강남은 뭐 계속해서 몇 년간 워낙 비쌌고 그리고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오를 곳은 오르고 또 많이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수 있는 이 매수세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역을 저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또 정리를 해보면요. 대부분 비슷했어요. 전국이 대부분 다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지방으로는 서울 사람들이 원정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 중심부보다는 강부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그동안 많이 안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사들였다. 그래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세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값을 지금 시세에 거래되는 시세가 있고요. 이 공시가격은요. 그 시세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시세와 공시가격이 똑같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현실화율이 올해 71.5%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있고 그거의 71%만 공시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근데 정부가요, 이런 걸 발표를 했었어요. 2030년까지 이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 90% 대박.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9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무려 20%를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발표를 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사실 이게 더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요. 여러분, 진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이 공시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유세, 우리가 말하는 뭐 종부세,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엄청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게 서민들에게 엄청 큰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세금 부담이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집에 사는 1주택자들도 세금이 엄청 많이 올라서 이 폭탄을 맞아서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90%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를 좀 조정하겠다. 로드맵을 재수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좀 합리적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뭐 현실화율을 높여서 막 세금을 매기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 뭐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시세에 맞게 또 그냥 시장 가격에 조정에 맞게 시장 경제에 맞게 조금 합리적이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 세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오른 게 마냥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렇잖아요. 집 가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마냥 기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엄청 커졌던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이 주택을 매기는 보유세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정말 특별하게 작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 유례 없는 일이 있다. 정말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해 년도에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텐데 지금 워낙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워낙 심하고 세금 부담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작년 거를 그냥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이렇게 그냥 소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말 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래, 좋아요. 세금을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걸 낮춰주고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내년엔 어떻게 할 건데? 올해는 일단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그러면 내년에 올해 기준으로 매기면 그냥 세금을 그냥 잠시 유예시켰을 뿐이지 그냥 또다시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어떤 근본적인 수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또다시 세금 폭탄을 맞는, 그리고 올해 잠시 미뤄뒀던 세금이 다시 전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부가 이런 걸 발표를 했죠. 지금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진짜 집을 지방에 한 두 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막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1주택자가 서울에서 막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거랑 뭐 지방에 그냥 뭐 좀 낮은 주택,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주택을 한 두 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세금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세금 기준을 좀 완화해 주겠다. 근데 이것도요,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1주택자만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작년 게 아니고요. 올해 거로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지만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와, 진짜 이거는 또 올해 공시가격으로 하고 환산을 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유세를 매길 때는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의 부담이 됩니다. 자, 지금이 이제 3월 말, 뭐 이제 4월 초가 되니까요. 6월 전까지 집을 팔게 되면 보유세를 안 물어도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물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집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보유세를 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겠죠.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는데 집을 과연 팔 것인가? 네,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주택자들은 버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엄청난 규제를 쏟아보았는데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팔까요? 제 생각에는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뭐 오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매기는 그 기준이 되는 세금도 엄청 많이 올랐다. 이게 포인트고요. 대신 1주택자는 세금 감면을 혜택을 받지만 2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이게 우리가 꼭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전가가 될까요? 네, 전세나 월세, 이런 무주택 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보유세 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이거를 월세를 높여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려 하고 있고요. 전세를 없애고 반전세로 돌려서 그 월세 비용을 받은 비용을 가지고 세금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세나 월세, 이 무주택 서민들을 통해서 세금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부동산 시장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맞물려 있어요.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다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시장이 참여돼서 참여자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규제하거나 그거를 징벌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시장이 여파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정가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좀 불안하고 좀 슬픈 현실인데요. 앞으로 조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통해서 집값 흐름과 또 세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주택자, 그러니까 내 집에 실거주하면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실은 제일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세금 감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내 집에 편안하게 살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1주택자 포지셔닝이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세금 이슈가 특별히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움직일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